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전직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 아들이 동시에 법정에 출두한 아마 미국 역사상 처음 있는 날로 오늘이 그런 날로 파악됩니다. 전직 대통령은 사기 혐의로, 현직 대통령의 아들은 총기 구입 시 거짓 진술 혐의로 법정에 출두했고 두 사람 모두 혐의 증거가 뚜렷하지만 무죄를 주장하는 희한한 법정 드라마가 이어집니다. 헌터 바이든은 직접 출두를 원치 않았지만 법원 명령에 따라 출두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출두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틀째 법정 출두를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자신이 대통령까지 되게 된 광대한 비즈니스 제국의 위험한 재판이고 헌터 바이든에게는 아버지 재선 캠페인에 큰 흠집을 주는 그런 재판입니다. 대통령 유고시 승계 서열 2위인 하원 의장을 추출하기 위한 투표가 오늘 오후에 열립니다. 공화당인 케빈 맥카티 하원 의장은 연방정부 폐쇄를 막기 위해 민주당과 협상했다는 이유로 공화당 강성이 추출안을 내놨고 민주당 도움 없이는 하원 의장 자리가 불안합니다. 올해의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는 3명으로 물리학상 수상자로는 드물게 스웨덴의 여성 과학자가 포함됐습니다. 100분의 1초라는 짧은 순간을 포착해 질병의 초기 단계에서 진단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게 수상 이유입니다. 암호화폐의 스타였던 샘 뱅크맨 프라이드먼에 대한 재판도 오늘 뉴욕에서 시작됐습니다. 투자가들의 돈으로 부동산도 사고 정치 헌금도 한 7개 혐의의 이 재판은 암호화폐 내부 거래의 폭탄성 비리도 드러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 하원 의원이 워싱턴 DC 아파트먼트 건물 밖에서 총을 들이댄 강도단의 자동차를 강탈당했습니다. 다행히 다치진 않았습니다. 성형수술 위험성 때문에 보톡스나 필러 미용 치료 시장은 세계적으로 호황입니다. 장기적인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고민도 깊어집니다. 스카이다이빙에 성공한 104세 할머니가 세계 기록을 다시 쓰면서 한 말도 그 흔한 명제인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이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조금 있으면 미국 하원에서 하원 의장을 쫓아내기 위한 투표를 합니다. 공화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공화당 하원 의장이고 만약에 추출된다면 1910년 이후에 처음이라고 하네요. 2015년도에 존 베이너라는 공화당 하원 의장이 하도 공화당 강성의 그러한 성화 비슷한 것에 못 이겨서 이 같은 오늘과 비슷한 재판이 아니라 투표를 앞두고 못해 먹겠다. 이 어린 아이들과는 하면서 하원 의장 자리를 내놓았습니다. 크리넥스를 항상 옆에 달고 있어야지 되는 울보 존 베이너 전 하원 의장 맞습니다. 그때는 이제 투표는 되지 않았고 오늘인데 저는 오늘의 미국이 진행되는 동안에 투표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이제 조금 뒤에 보도를 해드리겠고요. 지금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이틀째 뉴욕에서 또 대통령의 아들은 델라웨어의 법정에 출두를 했습니다. 뉴욕의 재판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미국에 살다 보면은 본인이 실제로 소액 재판에 연관되는 경우도 있고 데포지션을 하는 경우도 있고 뭔가 무슨 상해 등등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아서 법원까지 가지 않는 경우도 있고 민사재판이기 때문에 가지 않아도 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틀째 계속 지금 선거 대통령이 되겠다고 캠페인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시간을 쪼개서 가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죠. 당연히 본인의 지지자들에게 내가 이렇게 억울해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서는 운명이 걸린 재판입니다. 12월 22일까지 이 재판이 진행될 수도 있고 결과에 따라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막대한 재산과 정말 어찌 보면 자식만큼이나 자식보다도 더 사랑하는 건물들을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틀째 이 재판에 참석을 하는 건데 오늘 저는 맨 앞에 이게 이제 대통령 선거와도 연관이 있고요. 어제 첫날 재판정에 앉아 있는 물론 민사 재판입니다마는 그 모습을 보셨고 이제 이틀째도 잠시 뒤면은 보실 텐데 이 재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12월 22일까지 계속 봐야지 된다고 하니까 한번 앞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전직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성인이 된 두 아들과도 연관된 겁니다. 2017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에서 당선이 되고 대통령이 된 뒤에는 본인이 데이 바이 데이 운영을 하진 않았습니다. 큰아들과 작은 아들이 운영을 했고 왜냐하면 큰딸 이방카 트럼프는 백악관으로 데리고 들어갔으니까 사위와 함께 그래서 그 두 사람도 아버지와 똑같이 어떤 경우는 판사가 지난주에 얘기를 했습니다. 마랄라고 같은 경우는요. 뭐 융자 받고 하기 위해서 그 거대한 뭐 궁궐 같은 데 살고 리조트로 돈도 벌고 하지만 그게 다 본인이 캐시 주고 산 게 아니잖아요. 해서 또 그런 것으로 융자를 받아서 또 다른 데다가 투자도 하고 뭐 다 알고 계시는 일이잖아요. 보통 사람들도 전부 하는 재투자, 재테크 같은 것 하려고 할 때 말하려고 지금 살고 있는 집은 2,300배나 부풀렸답니다. 2,300%, 2,300%를 부풀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타워는 그 3개짜리죠. 트럼프 타워는 300%를 부풀리고 이러한 것들의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아들도 다 연루됐다 하는 게 지금 뉴욕의 검찰총장이 주장하는 것이고 지난주에 그 같은 검찰총장의 기소 증거를 보고 나서 판사가 일부분은 그렇다, 그건 맞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머지 6개 혐의에 대해서 쭉 지금 재판을 받게 되는데 굉장히 위험성이 높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입장에서 너무나 위험한 재판이기 때문에 지면은 지금 뉴욕 검사가 생각하고 있는 뭐 2억 5천만 달러 벌금이 문제가 아닙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얘기를 한 늘 강조를 한 many beautiful my great building들이 다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부동산 제국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뿐만이 아니라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재산뿐만이 아니라 이 경우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 그 자신 자아가 큰 타격을 받는 겁니다. 올해 초에 포브스 잡지가 뭐 이 경제 전문이니까요. 뉴욕의 부동산 가치만 한 25억 달러 전체적인 가치 가운데서 한 뉴욕에 있는 것만 7억 2천만 달러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을 하고 그래서 이제 검찰이 승리하게 되면은 이 벌금뿐만이 아니라 뉴욕에서 사업하는 것도 금지되고 부분적으로는 지난주에 판사가 이미 결론을 내린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트럼프 타워 나머지 재산을 트럼프의 손에서 빼앗는다는 겁니다. 경영권뿐만이 아니라 이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틀째 지금 법정으로 갔고 두 번째가 아무리 나도 믿지 말아라 아들아 너만 믿어라 라고 얘기를 했다 할지라도 아들들과도 연관된 재판입니다. 2017년부터 이제 관리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트럼프 측에서도 이번 재판에 이방카 트럼프를 포함을 해서 전부 128명의 증인을 내세웠습니다. 그에 비해서 반대편에는 10년 동안 내가 트럼프의 뒤치다거리를 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버려지네.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검사와 합의를 해서 트럼프를 살리느니 나라도 살겠다 하고 실제로 뭐 이 사람 형도 살았고요. 2년 이상, 3년 이상인가요? 형도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이 알고 있던 트럼프의 픽서였기 때문에 모든 것들에 대해서 증언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재판이 이어지지만 이미 해결된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아서 앵고론 판사가 앞서 말씀드린 뭐 마랄라고의 자산을 뭐 융자를 많이 받기 위해서 2,300%나 부풀린 적이 있다 등등등등 해서 이거는 이제 많이 팔아야지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그런 해결. 그리고 지금부터는 완전히 정말 아주 뭐 잡범 비슷하게 비즈니스 사기, 보험 사기, 음모, 공모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고 네 번째 배심원이 없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심원이 없어서 벤치 트라이얼인데 벤치에 앉아 있는 사람들만
한 사람은 앉아 있고 재판장은 검사는 이제 서서 변호사와 같이 변론을 하고 논고를 하고 주고받고 하겠죠. 한 명의 판사와 한 명의 검사가 많은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뜻이 됩니다. 트럼프는 이걸 가지고 굉장히 불공정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판사는 한 번도 트럼프 측에서 배심원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트럼프의 전략이었는지 모릅니다. 뉴욕이잖아요. 배심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워싱턴이나 뉴욕이나 굉장히 그 진보적인 사람들이 많을 테고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판사는 피고가 배심원 재판을 요구하지 않는 것을 뭐 막 꾸려서 할 수는 없잖아요. 해서 한 번도 요구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 맞습니다. 판사도 민주당이고 검사도 민주당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세계 공통적인 것이 나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제도 정말 이판사판하는 식으로 판사가 자격 미달이다. 그리고 검사는 인종차별주의적이다. 두 사람 다 나를 마녀 사냥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도 나중에 이렇게 사진들을 보니까 판사는 아주 원래 성품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온화한 분인 것 같습니다. 뭐 강한 인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웃는 모습.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지아주 머그샷 찍을 때 확 그 강한 그 모습이었는데 판사는 말로써 일일이 대꾸하지 않습니다. 물론 판사들도 특별 검사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개그 오더라고 해서 말 함부로 하지 마라 하는 오더를 내리지만 이 판사는요. 앵거론이라는 이 판사는 딱 그 법적인 것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요. 지난해 4월 달에 판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서류를 제출해라. 이 케이스와 관련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말할라고에 있었다는 기밀 서류를 1년 반 이상 아무리 돌려달라고 해도 돌려주지 않아서 결국은 영장 발부받아 간 그 FBI가 수색해서 전부 압류해 간 것과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판사는 그렇게 압류해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4월부터 계속 서류를 제출을 해라 하는데 한 번도 협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협조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결과가 지난주에 이쪽 검사 측의 그 증거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2,300% 불리고 300% 불리고 세금 낼 땐 또 엄청 슈링크를 해버립니다. 세금 적게 내려고 완전히 쪼그라들 정도로 줄일 수 있는 데까지 줄인다던가 그러니까 이건 운영을 할 자격이 없네 하는 것을 내는 거죠. 판사는 그렇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신에 대한 그 공격 같은 것을 증거에 입각을 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건 여러 개의 법정 싸움 가운데 하나뿐이라는 거죠. 선거 뒤집기가 2개 있잖아요. 의사당 폭동 사건 크죠? 조지아주 건은 더 크죠? 그리고 허쉬머니 준 것 또 하나 이 허쉬머니는 왜 그걸 가지고 기소를 하느냐 하는 얘기도 많았습니다만 어쨌든 이미 그러한 건이니까 그리고 기밀 문서에 대해서도 40개 혐의로 기소가 돼서 91개 혐의 그 가운데서 44개가 연방 47개가 주 혐의인데 모든 혐의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지가 어떻게 될지 정말로 법원 스케줄이 아주 중요하게 오늘은 내가 설령 토론회는 나가지 않더라도 저기는 꼭 가서 선거 캠페인을 해야지 되는데 하는 날짜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놓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봐주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모든 법원 판사 검사를 향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형적인 피고처럼 뭐 예의 바르고 공손하다던가 최소한의 그런 예의를 갖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 캠페인을 치르면서 점점 우리가 지금은 예상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텔레비전에서 보면 볼수록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을 91개 혐의로 기소를 할 수가 있단 말인가? 왜냐하면 미국에서 살아본 사람들은 아무리 그래도 미국 시스템을 알잖아요.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그렇게까지 엉망진창이야? 트럼프가 말하는 것처럼 무죄인데 91개 혐의로 전직 대통령을 기소할 수 있단 말이야? 이런 걸 확인하는 공화당 필요 없습니다. 민주당도 필요 없습니다. 무당파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이제 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중요한 것이고요. 지금 코트 모습을 텔레비전에 보니까 오늘 맞네요. 왜냐하면
변호사를 2명을 대동을 했는데 어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제 그 변호사도 뭐 여러 가지 생각하지 않겠어요. 실력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떠한 그 대하는 태도, 법정에서의 태도, 모양새 같은 것도 볼 겁니다. 제가 여자 변호사가 옷이 화끈하게 빨간색으로 어제는 그 전형적인 보수적인 좀 블루, 짙은 블루의 흰색이었거든요. 빨간색 입은 것 보고 오늘 저 사진은 지금 법정 안에서 아까 법정 밖에 들어갈 때도 그랬지만 법정 안의 사진이구나 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어제와 똑같은 포지션으로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헌터 바이든의 이 재판에 대해서는 아마 이게 유죄로 돼서 감옥형까지 가기는 좀 무리가 많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좀 간단히 전해드리겠습니다. 헌터 바이든도 캘리포니아주에 살고 있고 백악관에 자주 가지만 델라웨어의 법정에 출두했습니다. 본인은 멀기도 하고 하니까 캘리포니아와 델라웨어는 극에서 극이잖아요. 캘리포니아 남가주에 살고 있으니까 저쪽 델라웨어는 북이잖아요. 동북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무슨 뭐 가상 미링을 하면 어떠냐 하는데 판사가 no 와라 해서 갔는데 이제 당연히 무죄를 주장하고요. 오늘 헌터 바이든 이 재판까지 쭉 이어져서 유죄가 된다면 그는 최고 3개 혐의에 대해서 25년 징역형에 뭐 한 75만 달러 벌금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전부 총기에 관한 건데 총기를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총기를 소지를 했었고 그리고 총기를 살 때의 거짓, 나 마약에 취하지 않았다고 거짓 증언을 한 이런 3개 혐의에 대해서 각각 5년, 10년, 10년에서 25년에 전체적으로 75만 달러 벌금을 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폭력적인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었고 범죄에 대한 어떠한 전과도 없고 그리고 이 총이 차 안에 있다가 그 당시에 여자친구 그러니까 숨진 형의 와이프가 발견해서 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로서리 스토어에 그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건데 아무도 그 총으로 해를 입은 사람들도 없고 이런 경우는 또 초범이니까 뭐 이렇게 심각한 징역형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 그리고 또 이 같은 케이스로 기소되는 것도 전혀 없다고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총기와 관련돼서 기소되는 케이스의 5% 미만이라는 거. 심지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난해에 이건 이제 총기가 아니고 마리화나 총기도 있었네요. 페이트릭 다니엘스라는 이런 사람이 2022년 4월 달에 26살인데 미시시피주 행콕 카운티에서 자동차 번호판이 없는 트럭을 운전한 혐의로 경찰에 이제 붙잡혔어요. 붙잡혔는데 차 안에서 마리화나와 뭐 담배 그리고 총 2정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불법 마약 사용자가 총기 소지를 금지하는 이 헌터 바이든과 같은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기소가 됐죠. 지난해 10월 달에 뭐 6개월이네요. 약식 재판이네요. 유죄 판결을 받고 4년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8월 달에 항소법원이 유죄 판결을 뒤집었거든요. 결국은 여러 가지 이러한 이유로 해서 9월 26일 며칠 전에 석방됐습니다. 이게 헌터 바이든과 비슷한 케이스라는 것이고 헌터 바이든과 이 사람은 뭐 나이만 다르고 26살, 43살 그 사람은 무명인이고 이 사람은 대통령의 아들인 유명인이기 때문에 추적해서 이렇게 기소를 한 것이고 이렇게 막 추적까지 해서 기소를 할 수 있는 인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헌터 바이든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자아와 본인의 부동산 왕국을 포함한 그 부의 제국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중대한 재판이지만 이 헌터 바이든은 징역형은 일단 피할 수 있다고 거의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아버지가 재선 캠페인을 하는 내내 이 재판이 진행되면 아버지의 재선 캠페인에는 너무나 많은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불효자가 될 수 있다는 거. 이게 이제 지금 헌터 바이든 재판의 하이라이트겠죠. 오늘 사실은 여러 가지 전해드릴 내용이 있었는데 중간중간 뺐고요. 제가 어떤 때는 이제 좀 시간 대강 봐가면서 내용들을 이렇게 치면서 가거든요. 헤어 레이어 주듯이 수술 쳐내듯이. 그런데 그것을 또 이제 뭐 한두 마디 중요한 키워드라도 또 방송하는 동안에 포함시켜야지 될 땐 포함시키겠습니다. 지금 그런 이슈가 하나 앞에 있어서요. 잠시 뒤에는 정말로 미국에서 대통령 서열
대통령 유고시에 서열 넘버 2의 사람이 쫓겨나느냐 쫓겨나지 않느냐 이거 미국에 살고 계신 여러분들께서 지금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신다면은 중요한 이슈입니까? 중요하지 않은 이슈입니까?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의 So that was yesterday. 네, 이건 이제 끝났네요. 그 사이에 끝났고 케빈 맥카티 하원 의장의 추출 투표 오늘 이제 지금부터 인 애니타임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만약에 무슨 일이 있으면 부통령이 그 자리를 이어받죠. 부통령도 무슨 일이 있으면 하원 의장이 이어받게 됩니다. 당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뭐 때로는 지금 같은 경우는 대통령 민주당, 부통령 민주당, 하원 의장 공화당. 그러면 이제 하원 의장이 공화당이라도 가는 거고 반대의 경우는 또 반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원 의장이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해야지 될 일이 너무 많잖아요. 국가에서도 가정과 마찬가지로. 그럼 순서를 정해야지 잘 돌아가겠죠? 그 입법 순서를 정하는 게 하원 의장의 굉장히 큰 파워입니다. 때로는 대통령은 이걸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면은 만약에 대통령과 민주당 하원 의장이 민주당이 다수당이어서 지금 낸시 펠로시가 여전히 하원 의장이었다 하면은 그러면은 많이 도와주잖아요. 그 대통령의 안건을. 그런데 당이 다르다 하면은 우리가 다음에 저 대권을 잡아야지 되겠다 해서 이 대통령의 업적을 많이 키워주기를 원치 않겠죠. 그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협상이 있고 협상에 기술이 들어가고 하는 건데 하원 의장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백악관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의제를 아주 일사천리로 해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것. 완전히 뭐 성사와 파괴 이 두 가지를 다 하원 의장의 이 소나기에 있습니다. 이럴 땐 소나기가 맞죠? 소나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원 의장이 오늘 투표를 해서 민주당이 하원 의장을 쫓아내겠다 하면 민주당은 야당이잖아요. 쫓아내면은 뭐 지금 표 차이가 얼마 나지 않으니까 민주당이 공화당 표를 몇 표 가져간다면 될 수도 있죠. 그럴 리야 없겠지만 해서 만약에 민주당이 다 이제 그 공화당에 전혀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은 218표가 있으면 쫓겨낼 수 있거든요. 이 하원 의장을 케빈 맥카티를 435명 가운데서 과반수 218표. 지금 공화당이 221명입니다. 모두가 투표를 한다고 가정을 할 때 공화당에서 5표만 빠져나가면 이 사람이 하원 의장 자리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5표만. 그걸 이제 어제 맷 게츠 플로리다주의 하원 의원이 결의안으로 내놨고 그리고 비밀 거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맷 게츠가 분명히 이번에 지난 주말에 연방정부 폐쇄를 막기 위해서 민주당과 거래를 했을 거야. 뭐 증거를 내놓지는 않고 거래를 했을 거야. 비밀 거래를 했을 거야. 우크라이나 지원이라든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결국은 연방정부가 폐쇄되더라도 깎을 때서 더 많이 예산을 깎아야지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민주당과 손을 잡아서 연방정부 폐쇄를 막았다. 이런 그런 노력을 한 것에 분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월 17일까지 45일짜리 연방정부 돌아가도록 하는 임시안을 만들어냈죠. 그래서 이제 이 맥게츠의 경우는 어제도 충분하다. 나 5표 충분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서도 첫 번째 투표에서는 5표가 안 나올 수도 있어. 그러나 오늘이 첫 번째 투표를 하는 날이에요. 이 사람이 하원 의장에서 첫 번째 투표로도 쫓겨나거나 아니면 공화당 하원 의장이 민주당을 기쁘게 하는 하원 의장이네. 이런 걸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만으로도 미국 국민은 누가 지금 뭐 서열 대통령 유고시에는 2위인 하원 의장 자리에 어떤 인간이 있는가 하는 것을 알리는 것만으로도 큰 성과다 하는데 이게 지금 민주당 얘기라는 게 아니에요. 공화당 의원이 공화당의 하원 의장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케빈 맥카티 하원 의장이 하는 얘기가요. 뭐 비밀 거래를 했다고 하니까 가져와 보세요. 뭘 비밀 거래를 했는지 가지고 와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역시 어제와 마찬가지로 이 룸에는 어덜트가 많다. 성인들이 많기 때문에 맥 게츠의 그런 부화 내동에 선동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맥 게츠가
주목받으려고 미디어의 주목을 받으려고 저런다. 그런데 실제로 주목을 많이 받긴 했어요. 이번에 엄청 컸어요. 지난번에는 뭐 미성년자를 에게 뭐 여행을 같이 가고 뭐 다른 나라로도 가고 돈을 주고 그거 계속 진행되고 있는 케이스인데 수사가 그런 것으로 굉장히 주목을 받았는데 지금은 하원 의장을 내쫓으려고 하는 사람에서 뭐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습니다. CNN에도 출연하고 팍스에도 출연을 해서 막 신났어요. 보면은 왜 정치인들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 그만큼 그게 인지도이고 인지도는 표와 연결되니까. 그래서 지금 이 케빈 맥카티 하원 의장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케빈 맥카티 하원 의장은 아마도 공화당의 충분한 5명 이상의 5명 정도만 나오면 안 되니까 5명이 안 나오는 정도의 어덜트가 있다면 살아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당연히 민주당에서 도와주겠죠. 표로서 도와줄 것이고 저는 민주당에서 도와줄 때 싼 값에 도와준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맥게츠의 말 자체가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케빈 맥카티도 이제 생각하는 게 있으니까 공화당 강성이 민주당과 협상하면 내쫓는다고 하는데도 그 같은 결론을 내린 거고 공화당 강성보다는 더 많은 본인도 이제 50대밖에 안 됐기 때문에 더 큰 정치를 볼 것 아니겠어요? 더 큰 유권자에게 좋은 그림을 남기기 위해서 민주당과 협상을 하고라도 연방정부 폐쇄는 막은 게 케빈 맥카티의 큰 그림, 정치적인 전략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어쩌면 필요하지 않으면 케빈 맥카티로서는 좋은 거고 필요하다면 민주당과 백악관이 엄청 좋은 거죠. 계속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그래. 맥게츠 젊은이가 훌륭한 일을 하고 있어. 공화당에서 역시 민주당에게 제일 도움 주는 사람이 맥게츠야. 어제 월스트리트저널이 사설에서 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결론이 이제 나와봐야지 알고 분명한 건 공화당 너무 분열됐다. 지금 특히 강성 젊은 의원들로 인해서 마조리 테일러 그린, 로렌 보버트 이런 의원들 전부 트럼프 전 대통령 옆에서 똘똘 뭉쳐있는 그런 여성들이라는 것 말씀드리고요. 제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한 가지만 좀 보태고 싶은데요. 요즘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말이 굉장히 거칠어지거든요. 거칠고 뭐라고 할까요? 좀 지나치다고 할까요? 이제 어제부터 뉴욕에서 민사 재판이니까 감옥에는 안 가요. 이것도 유죄가 된다 할지라도 비즈니스 같은 걸 잃어버리는 거지. 그런데 하루 전날인 아이오와주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아이오와주에서 니키 헤일리가 먼저 선거 캠페인을 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중에 도착을 해서 캠페인을 했는데 트럼프 캠페인에서 니키 헤일리가 묵고 있는 호텔에다가 새대가리라고 하면서 별명을 아예 며칠 전에 수요일에 붙였어요. 지난주에. 이 버드 브레인이라고 하면서 새 장과 새 모이를 딱 니키 헤일리의 호텔 방 앞에 가져다 놨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선거 캠페인을 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이오와 캠페인에서 내가 만약에 빨리 가라앉는 전기보트, 이게 전기 자동차를 겨냥한 거예요. 전기보트에 타고 있는데 그 보트가 점점 가라앉고 있는데 왼편을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이제 사람들 앞에서 연설하면서 왼편을 이렇게 봤더니 한 10피트쯤 저쪽에 상어가 있다는 거예요. 상어가 있다면 그러면 나는 상어에게 잡아먹히는 것보다는 전기에 감전돼서 감전사 하는 길을 택하겠어. 내가 배터리 위에 앉아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 하면서 사람들에게 상어에게 잡아먹히는 것, 감전사에서 죽는 것, 나는 감전사를 택할 건데 매번 감전사를 택할 건데 여러분도 저에게 동의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근데 또 박수를 쳐요. 대부분의 그 클립을 본 사람들은 야 저런 비유를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데 또 그 자리에선 사람들이 또 박수를 안 친 사람도 있겠지만 박수 소리는 들렸거든요. 이 얘기를 왜 했냐면 바이든 대통령의 에너지 정책을 비난하기 위해서 나는 감전사를 택하겠어. 상어에게 잡아먹히는 것보다는 이런 말을 한 겁니다. 미국 사람들도 함부로 누구에게 동물에게 내가 잡아먹혀 죽을 거야 죽을 수도 있어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그거는 만고의 진리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강한 얘기 에너지
에너지 테크놀로지에 대한 전망도 비난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에너지 테크놀로지가 너무 좋다고 하지만 그게 뭐 다 맞는 말이 아니고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지금 이제 단계가 완전히 완숙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조 바이든의 전기 자동차 정책과 에너지 테크놀로지 같은 그 미래의 산업이잖아요. 미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전부 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비난하면서 전기 자동차 같은 것에 이렇게 집중한 사람들 다 미쳤다. 트럼프 대통령이 요즘에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하나가 무슨 미쳤다라는 단어를 한국말로 미쳤다. 한국말로는 미쳤다로밖에 안 나오지만 그게 여러 가지 미국 단어를 섞어서 가장 평이한 게 이제 crazy잖아요. crazy를 포함을 해서 아주 미쳤다는 단어를 막 쓰는데 다 미쳤어요. 지금 판사도 미쳤다고 하고 검사도 미쳤다고 하고 바이든도 미쳤다고 하고 전기 자동차에 뭐 그 개발을 열심히 하는 사람도 미쳤다고 하고 이런 얘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에서는 여전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인기인데 이래서 인기인가 하는 생각이 저는 갈수록 듭니다. 그렇게 말을 해주니까 보통 사람과 똑같네 하면서 아무튼 그러나 현재까지는 물론 그 간혹 다른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만 현재까지는 바이든과 트럼프가 대결을 하면은 그러면 서로 막상막하인 이제 그런 결과는 나오고요. 잠시 뒤에 뭘 말씀드려야지 되나요? 정말 중요한 암호화폐에 관한 것을 말씀을 드려야지 되겠네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은 델라웨어 법정에서 본인의 그 총기 혐의 기소된 것에 대해서 무죄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대통령의 아들은 뭐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 시장,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를 포함해서 여러 사람을 본인의 컴퓨터라고 확실하게 주장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하드 디스크의 일부에 있는 그런 많은 것들을 본인의 것인데 그걸 이제 일반에게 공개했다 등등의 혐의로 다른 사람들을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역시 법정 드라마가 날마다 있는 그런 날인데 이것은 직접적으로는 연관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뭐 한국 분들 가운데서도 요즘 뭐 코인 뭐 크고 작은 싸고 비싸고 하는 값이 비싸거나 싼 많은 코인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이 아니라면 자녀분들이라도 다 투자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관련 뉴스이기도 하고요. 이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맨하탄 법정에서 암호화폐의 스타였습니다. 스타 범죄자가 됐죠. 그런데 샘 뱅크먼 프라이드 재판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오늘부터 이제 배심원 선정을 하거든요. 암호화폐 거래소 FTX를 만들었고 헤지펀드 회사 알라미다 리서치라는 것을 이제 두 개를 다 만들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게 이제 그 FTX로 들어오는 커스터머의 돈으로 헤지펀드 회사 알라미다 리서치에 좀 부족한 이런 돈들을 막 채워넣고 뿐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뭐 일을 하도 열심히 한다 하면서 오피스에서 슬리핑백 이제 깔고 자고 하는 거 그 곱슬머리의 그 청년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유명했지만 또 그게 뭐 절약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일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고 집은 또 어마무시합니다. 어마무시한 그런 집들 같은 것을 전부 그게 커스터머 돈, 클라이언트의 돈이었다는 거잖아요. 본인의 다른 회사에도 집어넣고 본인의 화려한 생활, 게다 대고 막 정치적인 기부도 엄청나게 하고 해서 결국은 금융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7개 음모와 사기 혐의, 투자가의 돈을 위험한 거래에 썼거나 불법 목적으로 빼돌린 거, 본인의 회사로 빼돌리고 비싼 부동산을 사고 또 무슨 뭐 알라미다 필요하다 하면 그 본인의 헤지펀드 회사에서 필요하면은 거기에 먼저 이렇게 주고 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이제 이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스토리 가운데서 또 뭐 잊고 계셨던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항상 이런 일들에 남녀 관계가 개입이 되죠. 왜 우리가 여자 스티브 잡스라고 했었던 막 혈청 한 방울만 피 한 방울로 모든 암까지의 그 질병도 알아낸다는 뭐 여자 젊은 스티브 잡스라고 얘기를 했었던 막 세계적으로 유명했었던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그 케이스는 그 여자 스티브 잡스 별명이었던 바로 그 사람이 엘리자베스 뭐였죠? 엘리자베스가 애인과 같이 나이가 많은 뭐 애인과 같이 회사를 설립해 놓고 나중에는 저 애인이 다 했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두 사람 다 결국은 형을 삽니다. 근데 이 케이스는요. 이제 그 젊은 이 FTX의 설립자인 샘 뱅크먼 프라이드가 여자친구가 당시에 지금은 아니죠. 이 당시에 여자친구가 알라메다 리서치의 뭐 고위 간부 CEO쯤 했거든요. 그 여자친구가 이 전 남자친구에 대해서 본인은 유죄를 인정을 하고 전부 진술을 합니다. 이 경우에 스타 증인이 전 여자친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 저 사기 재판에서 검사 측의 스타 증인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10년 픽서 아주 잡일을 다한 변호사 뭐 그 좋은 변호사면 그런 일 안 하죠. 본인이 그리고 그걸 고백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후진 변호사니까 뒷일, 더러운 뒷일, 뒤치다거리 해준 거잖아요. 그 마이클 코엔이 나중에 의회 청문회에 나와서 내가 그 10년이 너무너무 후회스럽고 내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하고 그런 인생을 그런 사람 아래서 살아왔었던 것이 뭐 이렇게 고백을 했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항상 검사 측은 스타 증인자를 찾게 되죠. 그 마이크 코엔이 스타 증인이라면 지금 샘 뱅크먼 프리드먼 재판에서의 스타 증인은 예전에 앨리손이라는 이름의 그 여자친구입니다. 썸타임 여자친구 이 정도로 말씀드릴까요? 같이 뭐 수십억 달러를 결국은 도용해서 써버렸다 하는 겁니다. 타블로이드 재판이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판이나 이 재판이나 그런데 이 재판에서 중요한 것은 아직은 이 암호화폐 거래라는 것이 일반인들도 활발하게 시작한 게 몇 년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일반인들이 먼저 시작하고 나서 this is a test 하고 지켜보다가 뭐 골드만삭스다 이런 큰 회사들도 많이 들어갔는데 이게 그래도 그다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10년도 채 되지 않은 그런 거기 때문에 이렇게 암호화폐 거래에서의 암흑의 세계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 어두운 내부 거래에 대한 폭탄적인 정보가 이제 이 재판이 시작되면서 나올 수도 있다 하는 것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는 이 내용은 오늘 그 가디안이 굉장히 길게 보도를 했는데 저도 제법 길게 정리를 했는데 좀 짧게 줄이면서 방송을 해보겠습니다. 뭐 광고도 있고 저희 회사에 나와서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해드립니다 하고 광고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보톡스와 필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모든 게 다 좋고 모든 게 다 나쁘지는 않지만 다만 정도에 맞게 정확한 사람을 찾아서 시술 받아야지 되고 그게 중독성이 될 정도 지나치지 않아야지 된다 이런 것을 경고해 주는 전 가디언의 기사가 이렇게 긴 기사는 다 심층 보도거든요. 성형 수술 없는 미용 치료가 세계적으로 붐인데 수술 없는 미용 치료 시장 이 호황이 예를 들면 포동포동하게 보이는 거 얼굴이 포동포동하면 어려 보이잖아요. 젊어 보이는 피부는 필러가 저는 뭐 다 주름 이런 거 같이 하는 건 줄 알았는데 필러는 피부라면서요. 그리고 이제 보톡스는 이제 주름 같은 것을 펴주는 건데 완벽한 인스타그램용 얼굴을 만들기 위해서 성형 수술의 부작용의 두려움은 해방되면서 근데 이게 과연 완전히 안전한가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톡스 주입과 피부 필러가 가장 대중적인 성형 수술 없는 미용 치료로 이게 마켓이 2030년까지 뭐 지금보다 15.4%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업계에서는 정말 안전하다. 완전히 이건 안전하다. 그래서 보통 성형 수술하고 뭐 치료받을 때 우리가 트리트먼트라고 하잖아요. 이건 트리트먼트가 아니라 트위크먼트, TWEAK, 트위크먼트다. 트리트먼트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이제 많은 연구 자료를 증거로 제시를 하면서 70년대부터 필러가 사용됐답니다. 이 잔주름 채우고 그리고 이제 입술 같은 거 좀 통통하게 해주고 하는 것. 그리고 뭐 근육 경련 치료제 이런 것으로 사용을 하다가 이제 보톡스라는 가장 잘 알려진 상품이지만 뭐 보툴린 뭐 독소 주사잖아요. 미용으로 된 건데 처음에는 나이 든 여성, 돈 많은 여성들의 철저한 비밀이었다가 요즘은 젊은 사람들 많이 하잖아요. 인스타그램 20대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이제
뭐 데이트하는 그 리얼리티 쇼 같은 러브 아일랜드 같은 거 본 다음에는 더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오래되니까 5년, 7년쯤 돼서 부작용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울퉁불퉁하게 된다던가 대체적으로 의사가 시술하는 게 32%, 치과 의사 24%, 간호사 13%, 미용사 12%, 치과 간호사 8%인데 소셜미디어에서 광고하고 뒷좌석에서 아무 자격증 없는 사람들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보험도 없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또 하루나 이틀 교육받고, 이거 교육도 아니고 수강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불만이 나올 때의 92%는 그런 사람들에게 시술 받았다라는 거. 안전한 전문가가 시술을 해도 어떤 때는 이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좀 울퉁불퉁해진다던가. 그런데 안전하고 자격증이 있고 충분한 사람한테 시술 받으면 그게 문제가 일어나도 처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뭐 자동차 뒷좌석에서 아니면 뭐 우리 집에서 몇몇 사람이 모여서 하고 그 사람은 가버렸습니다. 한국으로 가버리고 그럴 때의 합병증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재건 수술이 정말 불가능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인기가 높은데 그래서 규제 당국의 어떠한 조심스러운 더 강한 규제도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너무나 중독이 돼서 막 완벽하게 계속하니까 7년쯤 되니까 본인이 얼만큼 과잉했는지도 잘 모르고 어떤 때는요 거짓말 친대요. 가서 나 이거 한 지 꽤 됐다고 그러니까 지금 놔달라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또 사람을 잘 골라야지 된다. 스스로도 중독되면 안 된다. 인스타그램만 보지 말고 그런 도움을 받으려고 할 때는 미용 트리트먼트를 받으시려고 할 때는 홈워크를 하시라. 이런 얘기를 가디언이 보도를 했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연방 하원 의원인 헨리 큘라 텍사스가 지역구네요. 28지구 10선 의원이라고 하는데 텍사스 남부 쪽이네요. 보니까 이 의원이 어젯밤 9시 30분 의사당에서 불과 1마일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1.6km 본인의 아파트먼트 밖에서 3명의 무장괴한이 총을 들이대고 자동차를 빼앗아 갔습니다.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고요. 의사당 경찰이 도와줘서 이 사람들은 왜 차를 이렇게 하이제킹하고 나서는 버리고 간 것 같은데요. 차량도 회수했다고 하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은 요즘에 그렇게 의사당 의원들이 뭐 아파트먼트 엘리베이터에서 누구에겐가 그 뭐 폭행을 당한다던가 이런 일이 굉장히 많죠. 워싱턴도 현직 의원이 이렇게 자동차를 카제킹 당하는 이런 일이 있다 하는 뜻에서 굉장히 주목이 조금 됐고요. 그리고 딘 필립스라는 하원 의원은 민주당입니다. 리더십 자리에서 내려올 것인데 그 이유가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도전하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미네소타가 지역구고 정책 커뮤니케이션 위원회의 공동 의장입니다. 54살. 어려워 보이는데요. 아직까지는 바이든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난다고 하기 전에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도전을 하는 민주당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뭐 심지어는 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공화당이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지금 그런데도 또 마리안 윌리엄슨도 있고 이 두 사람 가운데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민주당의 도움을 받지 못해서 결국은 제3당으로 출마할까 하는 것을 고려한다는 얘기가 지난 주말부터 들리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강하게 본인이 암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딘 필립스라는 의원이 나온다 한들 누가 지원을 하겠습니까? 글쎄요. 어떤 이유가 있는지 모르지만 이름은 알려지겠네요. 저도 딘 필립스라는 의원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는요. 그런가 하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에 제일 처음에 얘기를 했었던 게 멕시코 카르텔을 미군이 가서 쳐부셔야지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을 때 정말 터무니없다. 괴상망측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미국의 공화당에 그런 말을 그런 행동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바꿔 말하면 로스앤젤레스에 홈리스 피플이 굉장히 많아요. 이 홈리스 피플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만약에 그 멕시코에서 군인들이 뭐 총을 들고 여기 와서 어떠한 행위를 한다면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저는 그것이 알고 싶다 이고요. 그런데도
그 같은 아이디어를 남의 나라에 가서 우리 군대가 가서 그걸 다 쓸어버리겠다. 우리에게 피해가 되니까 우리 쪽으로도 들어오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그게 맞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것이 조금 우려가 되긴 하고요. 노벨 문학상을 말씀 못 드릴 뻔했어요. 물리학상, 문학상이 아니라 나중에 발표하죠. 물리학상 3명인데 피에르 아고스타니, 프랑스인 이름에서 딱 얘기를 해주죠. 앤 리리에, 스웨덴, 그리고 피렌츠 크라우드, 딱 이름이 말해주네요. 독일, 헝가리안, 오스트리안 물리학자로 지금 독일의 연구소에 계시고, 그리고 이제 앤 루리에, 스웨덴 국적인데 오하이오 주립대학에 계시답니다. 이렇게 미국 사람이 없네요. 이번에 아주 드물게. 그런데 어제 오늘 5명의 노벨상 수상자 가운데 2명이 여자예요. 그리고 가장 짧은 순간을 포착하고 전자세계에 뭐를 어떻게 했대요. 그래서 1아토초라는 거. 근데 1아토초가 100분의 1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쭉쭉쭉쭉쭉쭉 막 그 공식적인 얘기 나오고 이 아토초 물리학이라는 게 훨씬 더 정확하게 그 전자 현미경으로 볼 수 있고요. 뭘 보려면 너무 빨라서 못 본대요. 더 빠른 전자장치. 그래서 결국은 인간에게 실용적으로 이용이 돼야지 되는데 새로운 질병을 더 빨리 테스트할 수 있게 된다. 그런 얘기라고 하고요. 104세의 어떤 분께서 일리노이 분인데요. 스카이다이빙을 해서 성공을 하셨어요. 이분이 실제로 제가 그 사진도 봤는데 사람들이 다 와서 박수 쳐주고 했는데 이 104세의 분이 하신 얘기가 뭐 늘 똑같은 얘기죠.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땅에서는 지팡이를 짚고 다니시는데도 하늘에서 그렇게 스카이 다이빙을 하신 분이잖아요. 도로시 호프너라는 분, 기네스북의 세계 기록으로 등재가 된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